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국제무역 이론의 기초 이제 14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14주차 강의는 다양한 무역 정책의 수단에 대해서 이제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9장이 되겠는데요. 아마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국가의 산업 중에서 특히 좀 약간 유치산업이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좀 취약성이 있는 그런 섹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상의 어떠한 장벽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 성장하여서 해외에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어떤 시간을 벌어주는 어떤 그러한 정책들을 이제 국제무역에서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보호무역의 효과라든지 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리뷰를 해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작년 올해 놓고 보면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굉장히 많은 성취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중음악 같은 경우도 뭐 BTS 같은 그런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수준 대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 보면 1990년대에는 이제 스크린 쿼터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계속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일정 부분은 국내 영화만을 틀 수 있도록 그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 영화, 당시에 훨씬 국내 영화보다 수준이 높았던 영화들이 상영되기는 좀 어렵게 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보호장치를 가동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문화 개방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사실 완전히 이제 글로벌리 다 개방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콘텐츠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달되도록 하는 일종의 그러한 장벽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간 중에 우리나라의 영화인들이나 뭐 대중음악인들이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계 수준의 어떤 그런 퀄리티를 갖추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내어놓는 산출물들이 이제는 다시 역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러한 성공 사례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그러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특정 산업 섹터를 보호하는 어떤 그러한 그 보호무역 장치들이 입안이 되고 또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주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세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보호무역 수단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익숙한 그러한 형태의 보호무역 장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래가 오래된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어떤 그런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호무역이 작동하는 어떤 하나의 원리 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절대평가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학기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부담 갖지 않고 배운 내용을 리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 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무역 이론 기초를 듣고 있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학교가 설정한 시험 날짜는 이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주간이에요. 그래서 해당 그 날짜의 업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중에 이 클래스에 접속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시험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놀랍게 새롭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버리지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중간고사에서 배운 부분들, 중간고사 때 이제 점검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새롭게 학습한 내용들 위주로 일단 출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30% 정도, 뭐 칼같이 딱 30%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대략 뭐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 좀 오답률이 높았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시 좀 리바이브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기말고사 준비하시면서 이제 만점 못 받은 학생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거 놓쳤었구나. 그때 이거 물어봤었지. 라는 정도로 한번 좀 리마인드 하시면서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때 보셨겠지만 전체 문제는 제가
객관식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평가로 부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교과서 9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 tariff라고 그럽니다. 관세는 이제 무역 정책의 가장 오래된 형태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국경이 다 닫혀 있었기 때문에 국경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이 오간다 그러면 나라에서 알 수밖에 없죠. 뭐가 오가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입안된 어떤 최초의 무역 장벽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 사실 정부가 이제 수입을 걷어들이는 원천 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인구가 몇 명인지 무엇이 생산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수비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몇 명인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정부가 운영되는 과정이 수입을 걷어들이는 원천으로서 사실 이 관세가 활용되는 바가 있고요. 뭐 예컨대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사회가 진보를 하고 테크놀로지적으로도 발전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금이기 때문에 관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세금의 어떤 굉장히 어떤 오리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를 이제 거두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은 조세 수입과 함께 이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현대의 정부들은 이제 이러한 관세 이외에도 뭐 수입 쿼터라든지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비관세 장벽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그 관세라고 하는 거는 무역 정책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건데 관세 작동 원리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재화를 놓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단일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재화 근데 뭐 밀이면 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관세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종량 관세라고 그래가지고서 수입된 재화의 각 단위마다 얼마씩을 걷는 방식. 예를 들면 석유 1배럴당 3달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종량 관세라는 개념이 있고 종가 관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실제 이제 수입되는 어떤 가격이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입을 갖다가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의 관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뭐 밀시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밀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농사를 짓진 않아요. 우리 밀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뭐 밀 농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무역이 없는 상태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 밀을 갖다 구하려고 하면 아마 해외에서 구하는 것보다는 밀 가격 자체가 높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실 우리 밀하고 세계 글로벌 밀 가격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사실 밀은 수입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미래 세계 가격과 무역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의 어떤 밀에 대한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리뷰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밀 시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밀 시장 사이에 어떠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자국 밀 생산 가격이 높다라고 지금 상정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는 거고, 그다음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 세팅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수요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수요량 자체는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파란색 디맨드 곡선 자체는 이제 수량적으로 본다고 할 적에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량이 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수요량이 많아지는 밥 대신 빵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 곡선이 D에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S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밀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사람 농부들이 이제 선택을 바꿔서 벼농사 대신에 이제 뭐 밀농사 짓고 뭐 이럴 거니까 그럼 공급량 자체는 이제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올라가는 것이 왼쪽에 S, supply 커브를 통해서 보는 그런 커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을 균형 상태, 만약에 밀에 대한 무역이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둔다 그러면 이제 사실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S와 D 커브가 만나는 P의 A점, 이제 제일 위에 그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 교차점 위에서 사실은 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수량만큼을 수요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수량만큼을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최초의 상태인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밀 수입을
근거로 하였던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오른쪽 그래프를 이제 정리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상태에서는 똑같은 PA에 대한 포인트가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A 포인트로 연결이 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저 상태에서 이제 국내만 있었을 때, 한국만 있었을 때 밀 가격은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서 수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외 밀 가격이 더 낮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입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오른쪽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그래프를 놓고 볼 때, 이제 왼쪽 그래프 기준으로 해서 해외에서 P2의 가격으로, 그러니까 국내 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해외에서 밀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그 공급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원래는 PA만큼 받았을 때가 균형인데 이제는 밀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는 생산 원가가 높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밀 농가가 생산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P2와 S2가 이제 교차하고 있는 저 포인트까지 어떻게 보면 국내 밀의 공급량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또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밀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이제 밥 대신 빵을 먹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P2와 이제 D2가 연결되는 저 포인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의 수요량이 정해질 거예요. 그럼 문제는 국내에서 공급하게 되는 어떤 밀의 공급량은 제로에서 S2만큼의 어떤 크기를 공급을 하게 될 건데 수요량은 사실은 D2만큼을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D2에서 S2를 뺀 것만큼은 해외에서 수입이 되어서 그 공간을 메워줘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그 대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2번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뭐 밀값이 더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P1에서 밀 가격이 정해질 거고 그 경우에는 국내 공급량은 더 줄어들어서 S1이 될 거고요. 국내 수요량은 더 많아져서 D1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이때도 D1에서 S1을 빼게 되면 전체적으로 더 많은 그 수입량이 될 텐데 그 수입량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 이제 1번 포인트에서 나타나 있는 저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입에 대한 어떤 import demand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MD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입에 대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밀 가격에 따라서 이제 저런 형태로 주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수출에 대한 공급 곡선이란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글로벌 밀 시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의 그 엑스포트 서플라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XS라고 하는 커브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최초의 균형 상태, PAA 스타라고 하는 어떤 그 가격대에서 공급 곡선인 S와 수요 곡선인 D가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예컨대 이제 그 밀의 가격 자체가 좀 더 올라간다든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수요량 자체가 결국은 좀 줄어들 거고요. 예, 근데 P1 같은 거 보면은 D 스타라고 되어 있는 커브가 이제 보면 약간 우하향하고 있는 파란색 선으로 보일 텐데 P1하고 D1이 만나는 포인트만큼으로 사실은 좀 수요량 자체가 줄어들는 모습 볼 수 있고 서플라이 자체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S1하고 P1이 만나는 점까지 사실은 올라가 있는 그 밀 가격에 따라서 글로벌 밀 생산업자들이 더 많은 밀을 생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공급량하고 수요량의 차이를 이제 X축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로축에 이제 가격을 놓고서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실제 그 밀 생산 국가 각각에서 소비할 부분들은 다 소비하고 남는 부분들을 수출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 수출에 대한 어떤 그 수출 가능 양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그 수출에 대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수출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에 대한 수요 곡선이 결국은 각각 빨간색과 초록색 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수입에 대한 수요와 수출에 의한 공급이 만나는 포인트.
될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지금 나타나는 1번 포인트가 이제 그러한 균형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포인트에서는 자국의 수요량하고 자국의 공급량의 그 차이만큼의 공백을 외국에서 생산되고 외국에서 쓰고 남는 것만큼 결국 우리나라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수입의 형태를 통해서 그 양이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한 관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결국 덧셈 뺄셈이 될 텐데 뺄셈으로 되어 있는 왼쪽 아래에 있는 식들을 오른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과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합치면 결국 자국에서의 공급량과 외국에서의 공급량이 합친 것과 결국 일치하게 됨으로써 시장이 균형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결국 글로벌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세계 전체 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세팅 하에서 관세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관세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관세가 적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면 관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추가적인 어떤 수송 비용과 같은 좀 비용의 효과로서 시장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국의 가격이 외국 가격을 이제 관세만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컨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은 관세를 포함해서 국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되는 가격이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관세를 낸 금액, 을 이제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자국에서 조달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수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국 시장에서 이제 특정 재화에 대한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외국 시장에서는 결국은 가격은 이제 하락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 시장에서 글로벌 전체에서 균형 가격을 좀 하락시키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국 시장 왼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P에 W 돼 있는 거. 저것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이 될 거고 P의 T라고 하는 거는 그 테리프가 붙어 있는 상태, 관세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국내 가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PW일 때의 수요량보다는 PT일 때의 수요량은 이제 아무것도 줄어들고 공급 자체 이제 국내에서의 공급량은 늘어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세계 시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XS와 MD 포인트가 이제 세계 그 밀 가격 PW를 결정하는 좀 균형 포인트가 될 텐데 우리나라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 세계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에서만큼은 사실 이제 밀 가격이 사실상 비싸게 세팅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관세 효과이기 때문에 PT, 결국 세계 시장에서는 2번 포인트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만약에 수요량이 결정된다고 하게 되면 그 수요량만큼은 사실 이제 수입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글로벌 밀시장에서 수입을 안 할 거니까. 근데 그런 것이 결국 이제 2번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외국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여 가지고서 여기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 PT의 스타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 포인트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수요량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수출을 하지 못하고 남는 물건이 더 많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물건이 남아들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균형 가격 자체가 이제 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관세는 자국 시장에서는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을 높게 세팅하는 효과가 있고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결국은 그 해당 그 재화의 무역에서 빠져버리게 됨으로써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를 하였을 때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PW에서 PT로의 어떤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자국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올라갔으니까 더 생산할 유인이 있는 반면에 소비자는 좀 덜 소비하려고 할 거예요. 예컨대 밀에 대해서 세금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밀 대신 빵 대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는 결국은 그 수요하고자 하는 결국은 이제 수입하고자 하는 양 자체도 두 번째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QW에서 QT로 결국은 그 양 자체도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외국 시장을 본다고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1번에서 2번 포인트로 글로벌 균형이 이동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외국 생산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자기가 좀 남아도는 걸 누가 사가줘야 되는데 남게 되니까 결국 공급량을 줄이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외국 소비자는 좀 더 많이 그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수출량이 QWS, QT로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균형 포인트라고 할 적에 결국 이제 PAT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내에서 관세를 먹였을 때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T의 스타 오른쪽에 있는 거가 이제 결국은 관세가 세팅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난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그 밀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 그 관세 때문에 양국의 밀 가격이 이제 스몰 t만큼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국의 가격 상승 폭이 관세보다 이제 작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관세에 의한 효과 중에서 일부는 외국에서 이제 수출가를 갖다 더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긴 할 텐데, 이러한 효과가 사실은 그 자국 시장의 그 규모에 따라서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게 나타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균형을 놓고서 가만히 바라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작은 나라의 경우에는 결국은 더 마찬가지인 것이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의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그 수입이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글로벌 생산과 가격에 이제 영향을 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굉장히 작은 나라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얘가 빠져도 크게 영향이 없다. 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글로벌 전체 시장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 가격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국 시장에서는 그냥 관세만큼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관세에 의한 효과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입량 감소에 의한 글로벌 공급 감소에 의한 해당 그 글로벌 가격의 하락 부분이 서로 이렇게 원래는 offset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서로 offset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는 상황이 작은 나라의 관세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소비자 잉여나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 후생이 감소하고 증가했다면 후생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결국 관세가 이제 결국 적용이 되게 되면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결국 이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D1과 예를 들어서 PW 포인트에서만큼 예를 들어서 누리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PT만큼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 소비자 잉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PT와 D2를 이은 포인트만큼으로 사실은 소비자 잉여의 폭이 줄어들 거예요. 결국 그 그림상으로 A와 B와 C와 D를 합친 부분만큼의 이제 그 소비자 잉여가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가만히 놓고 보면 정부는 결국은 관세를 매기는데요. 관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세율 스몰 t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에서의 수요량과 국내에서의 공급량의 차이, 결국 수입에 대한 양, QT만큼을 갖다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관세에 의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PT와 PT 스타의 차이에다가 D2에서 S2를 곱한 것만큼 결국은 그 정부가 조세로서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 관세 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관세, 대표적인 어떤 무역 장벽의 하나인 관세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잠깐 쉬고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그 무역 장벽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